예, 목차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북한 사회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분단 사회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남한과 북한의 사회를 두 개의 독자적인 사회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한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이 남한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적 속성으로 파악하는 인식론이고요. 우리는 흔히 남북한이 어떤 공통의 사회가 있었던 것처럼 상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근대 사회이거나 현대 사회의 형태로 남북한이 공통적인 사회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시대 전근대적이었잖아요. 봉건사회였습니다. 그죠? 예, 해방 이후에 본격적인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근대사회로 이행을 하는데, 북한과 남한은 여러분 단 한 번도 공통의 어떤 사회 질서, 현대사회로 통합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그걸 항상 설정한다니까요. 우리 인식론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근대 이행 과정에서 남북한은 처음부터 전혀 다른 체제로 왔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좀 깨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해방 이후 근대 국가의 정치 제도를 근간으로 형성되어 온 남북한 사회는 한 번도 동질적인 사회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 그 포괄적인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죠? 동질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사회를 재생산시키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따가 반론을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분단 사회는 북한 사회의 고유한 독자성을 받아들이면서 남한 사회가 북한을 인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역도 성립합니다, 여러분. 즉, 북한 사회가 남한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종의. 이것은 분단을 재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고유성과 내적 중심성을 강조하고 남북한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회 변화를 설명하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단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찌되었건 북한 사회의 고유성과 내적 논리를 저는 해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서 지리적 의미에서 출발한 분단은 정치 체제의 주요 관점으로 변해온 것이죠. 우리들의 인식으로 보면 분단은 곧 서로 다른 체제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분단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곧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방 이후부터 48년 남북한의 국가 정부 수립 50년 전쟁을 거치면서 이 분단은 지리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38도선이었다가 나중에는 군사 분계선으로 가는 거죠. 정전협정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 인식으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분단을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이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분단 딱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지리적인 걸로 받아들였어요. 왜? 갔다 오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 전쟁과 인민 그 책에 보시면 이미지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어느 마을 앞길에 38선이 꺼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살았던 마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분단이 자리 잡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지리적인 것이었다니까, 이렇게. 인식론으로 서로 다른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게 관념으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굳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역사의 끝에서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흘러온 과정을 다 아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인식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단, 체제, 구조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완결된 것으로 보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식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정치사회학이 아니라 역사사회학인데 세부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주제로는 북한 사회사, 남북한 사회변동이긴 한데, 그래서 이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한 정치사회학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과정을 알기 때문에 마치 그때도
지금처럼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 거, 설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얘기는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북한 사회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동질성과 통합성이 높은 사회죠. 이것은 인간의 감정과 사회적 행위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이걸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그 문화인류학자가 있습니다. 말리노프스키라고. 예, 이게 이분이 누기니 지역에 트러블랜드 군도 원주민들의 공식, 비공식 담론과 법적 생활을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미개사회의 범죄와 관습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이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북한 사회가 미개하거나 원시 공산사회가 얘기를 하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또 하나, 원시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반드시 부정적일 거라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세계나 감정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원초적인 발동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 행복, 네? 그죠? 요즘으로 치면 승진, 그잖아요. 먹고 사는 것. 가장 원초적인 정신세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식론은 이미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 시기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사회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희노애락을 느끼는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는 비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치체제의 위계를 감당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북돋는 경향이 뚜렷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제 가설이었고요. 일종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그 책과 오늘의 주제는 북한 체제를 규정지으려는 결정주의 시각보다는 인민들의 삶과 정치적 감정을 연결지어 사회의 제도적 이행을 해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선택한 체제 이행의 경로와 독자성을 존중하려고 한 제 나름대로 이제 고심한 결과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민에 대한 분단 개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념 속에 인민이 없죠. 그러니까 인민을 넣어서 말을 안 쓰는 거죠. 안 하는 거죠. 혹은 못 하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분단의 개념사라고 붙인 이유가 그겁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인식론 말씀드렸고 역사의 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5년 해방, 48년도에 남북한의 정부 수립과 남북한의 헌법에서 정치적 주체를 누구라고 호명할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게. 그 전쟁과 인민하고 그 다음에 인민의 얼굴 뒤에 보시면 그 개념사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만이 유진호 헌법학자가 처음에는 헌법 초안에서 인민이라고 쓴 거죠. 그랬더니 국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첫째는 북한이 먼저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것은 공산주의 용어라는 거야.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유진호가 지우개로 치워요. 원고지에다가. 치워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이라고 써요. 정치적 주체를 호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도화시키는 거고 재생산이잖아요. 저절로 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투쟁 과정에서 세력들 간에 논쟁 혹은 힘의 어떤 우열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이게. 헌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인민이란 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우리 관념에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생각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언어의 확정이 세계관의 확정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죠. 그 철학자 있잖아요. 논리 철학 논고. 네? 예. 비트겐슈타인의 그 논리 철학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
그림표가 있죠. 그죠? 예.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확장이 없으면 여러분, 세계관의 확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어떤 체계, 관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인민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people이라는 용어 자체가 서양 역사에서도 정치적 주체로서의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19세기 말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종의.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어찌되었건. 그래서 오늘날 남한에서는 북한 사람들을 주민이라고 해요. 학교에서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이라고 하는 순간 북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하대하는 거죠. 그건. 남한 주민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분석 대상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미국 주민이라고 얘기하고 논문 쓰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학자도 그렇게 안 그래요. 근데 북한의 대성만큼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정치 주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요. 북한 국민이라고도 안 하죠. 왜? 북한에서 국민이라고 안 하니까 그것도 넌센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맞죠, 여러분? 인식의 세계하고 학술적이고 일상적이고 북한하고 여러분 이게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북한 사회를 잘 못 본다는 거지. 예? 그 내적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정 과정과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대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게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찬가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해 방식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북한을 연구하고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그건 내적 논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들이댈 수 있습니까? 분석 틀과 기준을 여러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북한은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의 정치인데요. 당 우위의 국가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지도 원리와 세습으로 구축한 유일 영도 체계가 어긋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즉 3대 세습을 비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산당 체제는 집단지도 체제인 거죠. 중국도 그러고 베트남도 그러고 그러니까 동아시아도 그러고 예. 제가 다녀온 쿠바도 그렇습니다. 쿠바 공산당 일당 체제잖아요. 제가 쿠바를 다녀왔는데 이 동아시아 사회주의 체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니까 거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체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워낙 스페인 식민지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그 플라츠 광장이 다 스페인 방식이에요. 거리도 가보시면 딱 그런 꼴목이에요, 다. 그게. 근데 어찌됐건 공산당 일당 체제잖아요. 거기도. 너무 달라요, 사실. 제가 굉장히 놀래기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도 이제 여러 차례 가서 베트남 논문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 주제와 관련해서 있는데, 새롭게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 어쨌든 집단지도 체제와 지금 유일 영도 체계가 어긋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서.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설명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홀로선 독재자로 묘사하거나 지칭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노동당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집단제도 형식을 띠고 있는 부문별 일꾼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적이면서 관리된 집체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정이 되고 나서 바깥으로 드러날 때에는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내부에서는 노동당의 정치 과정이 아주 조밀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이 집체 과정에 있어서요. 이것을 반드시 민주주의 방식이다, 이렇게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 방식이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런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대회 형식이라든지 일꾼대회라든지 이런 각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이 의사 합의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의제를 주는 것은 노동당이죠. 당 중앙에서 주는 것이긴 하지만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결과만 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북한이 공개하지 않죠. 왜냐하면 외부에 공개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검증을 받아야 되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공개도 할 필요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사회 체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를 해서 그 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을 하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야 나중에 지지를 획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은 그런 방식의 지지 획득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내부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집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 북한 노동당의 정치를 이해를 하려면. 자, 정치적 감정이라고 제가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김일성 사망과 조문파동이 있습니다. 94년 7월 8일 날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한국과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관점은 3년 이내에 북한이 붕괴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문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그죠? 조작된 눈물이라는 거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연극, 연출 이런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와 같은 사회체제에서 한 나라를 통치한 지도자의 사망을 인민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개인 감정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단정한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중 감정인데요. 지극히 개인 감정도 있고 집단 감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00% 동일한 감정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눈물의 정도가 있잖아요. 한 방울 흘리는 사람이 있고 펑펑 우는 사람이 있듯이 이 감정 자체가. 그런데 그것 자체가 조작이거나 연출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카메라에 잡히는 것이 과장될 수 있죠, 당연히. 그죠? 예. 그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집단 감정이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북 사회의 높은 동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평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붕괴하지 않았고 김일성으로 자연스럽게 권력이 세습되었습니다. 물론 김일성은 이미 1967년 이르기로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노동당에서 74년도에 이미 후기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거부감이라든지 내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평양 만수대 언덕에 동상을 향해서 한 달 이상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진정으로 슬픈 감정을 가진 인민들이 대부분이었죠. 이 상태에 대해서. 제가 책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정언과 회고로 인터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황장엽 씨였어요. 황장엽 씨가 김일성이 죽었을 때 쿠바 아바나 공항에 있었어요. 거기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제 중국을 거쳐서 갔죠. 쿠바하고 북한하고 여러분 수교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59년도에 저기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쿠바 혁명을 완성시키고 나서 61년도에 게바라가 사회주의권 그 투어를 해요, 일종의. 자기 혁명과 관련해서. 중국에 들렀다가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회담을 가지죠.
예, 그게 1월인가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체 게바라가 평양 시민들하고 눈 내리는데 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아니, 논다는 표현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게요. 그 황장엽이 복귀를 했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이 죽었는데, 황장엽이 서열이 높으니까, 조문뿐만 아니라 장례위원 명단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장례식 날 가서 이제 한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장엽 부인하고 아들들이 화면에서 본 거죠, 그걸. 그래서 황장엽이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아들들이 자기한테 막 핀잔을 준 거예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니, 물론 이 회고록은 황장엽이 남한에 와서 이제 그걸 회고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정말 깊은 애도의 감정을 가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좀 더, 드라이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회고록에는. 어찌되었건, 아이들의 반응은 그랬다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슬퍼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책에 일단 기술은 해놨습니다. 이게, 어찌되었건 여러분, 김일성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태양의,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노동당이 통치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 김일성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자기를 지켜준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수령의 신변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였다니까요, 이거 자체가. 예. 인민들은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했고, 북한 당국은 당연히 밖으로 나와서 애도하라고 한 거예요. 네. 마음껏 하라고, 여러분. 자, 북한 붕괴론은 흑으로 끝난 것이고, 인민들의 결속과 더불어서 김정일로 자연스럽게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의 그런 슬픔이 교조적이거나 광신적인 신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김일성을 추종하는 슬픔이 같은 인간의 속성에서 솟아나온 것이라고 해서 그들이 어떤 광기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한 아버지를 잃은 마음속 상실감과 공허함이 인민들에게 가장 큰 슬픔과 두려움이었습니다. 1979년 12.6 났을 때 여러분, 예? 박정희가 18년 동안 독재를 했지만 우리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다니까요. 농촌으로 갈수록 나이 든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감옥에 있었던 리영희 선생조차도 헷갈렸어요. 단순히 슬퍼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독재자의 부재에 대한 그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것이 어떤 때는 공허함으로 올 수도 있고 슬픔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안도감이 들 때도 있는 거죠. 아, 나 이제 살았다. 어떤 방식이든. 그래서 김일성이 주석이 사망하고 나서 북한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꽤 많았어요. 그건 마치 스탈린이 죽은 이후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많았던 것과 비슷해요. 너무 놀란 충격이에요. 제가 책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2011년,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12월 17일 날, 이번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어요. 그랬더니 또 남한하고 사이가 난리가 난 거야. 야, 이제 진짜 북한이 붕괴하는구나. 그죠? 근데 여러분, 역시나 붕괴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깥 세계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이 평양의 전부가 아니듯 그들의 애도가 집단적인 광기에 휩쓸려 최고 용도자를 잃은 슬픔으로 조작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평양 시내 겨울에 여러분 3대 세습을 하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어찌되었건 김일성 주석, 김일성의 사망 이후하고 김정일의 사망 이후하고 북한 사람들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예. 그죠? 충성맹세라든가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카리스마에 대한 얘기들도 그러고요. 그래서 충성맹세에 대한 내용도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 자체가. 김일성 사후 김정일 때만큼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충성심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3대 세습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김정남, 김정일의 장남이 도쿄신문 고미요지하고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면 김정일조차 궁극적으로는 3대 세습을 반대했습니다. 부정적이었어요. 예.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부친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3대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거죠. 그 말씀은 제 귀로 직접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김정철과 김정은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3대 세습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 옆쪽에 누가 된다라고 김정일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워딩은 김정남이 한 겁니다.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세습을 반대한 주된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세습 권력과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이 외부 세계의 반응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린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분 저쪽에는 우리 걸 앉아서 다 보고 있어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대한 우월성이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북한 사회를 연구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의 내적 논리하고는. 북한의 엘리트들이 여러분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까? 우리가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여러분 실시간으로 위성부터 해서 다 받아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여러분. 좀 리버스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적 속성과 제가 분단 사회론에서 남한이 북한 사회에, 북한이 남한 사회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이렇게 해야지 북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 왜 저럴까 이러잖아요. 그죠? 왜 저런 결정을 하고 왜 저럴까라는 거지, 항상. 아, 제 의무는 그거였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욕을 하거나 비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다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론이나 비판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 사회가 북한을 대하는 방식은 그냥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억압적이죠. 예, 훨씬 비민주적이죠, 당연히. 예. 그걸 부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게. 김정남의 발언으로 보면, 김정은 세습과 사회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북한 사회 인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두의 혈통만을 믿고 따르는데 관습이 된 북한 주민들에게 그 혈통이 아닌 후계자가 등장할 경우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김정남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내부의 특수성을 감안해 백도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단행했다고 김정남은 보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통치하는 대표자,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인식과 감정, 그리고 수용을 그가 장남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북 사회에서 지도자의 군인은 세습되지 않지만 추종하는 인민들의 정치 감정은 얼마든지 공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인민들이 최고 지도자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정치 체제의 제도적 경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치 체제의 제도적 경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한은 민주주의나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개편하잖아요, 그죠? 이행을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감정에 사회 심리적 과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일종의. 백도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게 북한에서 그러면 일상을 어떻게 조직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 하루 지나가면 못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질문하십시오, 그럼. 수적 감정하고 사회심리 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했는데, 그 가령 예. 김정은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김일성 주석과 모습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드러나잖아요. 그게 이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에게 어떤 정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예. 좀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위대한 수령과 좀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잖아요. 어찌되었건. 그래서 사회 심리적 과정인 것이고, 그건 사실 정치적 감정, 이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일종의.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그렇게만 분석을 하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단순한 그 이미지 메이킹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이왕이면 비슷하면 좋잖아요. 낯선 사람보다는. 그잖아요. 익숙한 건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네. 저는 그게 동의합니다.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이행과 일상의 변화는 이미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소련입니다. 소련이 집단주의 사회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태준과 백남훈 같은 경우가 소련 사회를 여행을 갑니다. 기행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저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인민들이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녀오고 나서 기행문을 쓰는데 거기에 나타난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일종의. 북한도 이제 그 모델을 받아들였던 거죠.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한가지 질문이 네. 저기 김정일은 왜 김정남이를 후계자로 하지 않고 득계해서 김정은을 삼았나? 이 굉장히 김정일이가 거의 자기가 할 때 굉장히 후계자로 생각하고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로 떨어지고 할 때 그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편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리부터 후계자로 수업을 좀 시켜야 되지 않았냐고.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정남은 어려서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 이제 해외에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예. 그리고 그때는 김정일이 워낙에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후계자 문제, 그러니까 3대 세습을 처음부터 전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3대 세습을 염두에 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은 어떤 사회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고, 북한 노동당의 정치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언에 의하면, 탈북자의 정언에 의하면, 김정은을 후계자로 삼고 내부적으로 현지 지도에 데리고 다닌 것이 2006년도부터예요. 네. 이게 정언으로는. 이미 현지 지도,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제 김정일이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3대 세습을 해야 되겠다 결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위상에 걸맞는 후계자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데리고 다녔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죠. 도대체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2011년도에 사망하기 전 3년 전부터 이미 언론에 김정일의 아픈 모습이나 그 뇌에 관련된 질환이 있어서 이렇게 쩔뚝거리기도 하고 이제 자꾸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북한 인민들도 다 알고 있었죠. 김정일 위원장이 몸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죠? 다 공개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북한 체제, 북한 사회의 어떤 변동, 영향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김정남이었다, 김정남 아니었다, 이런 것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김정남의 어떤 위치 자체가, 북한 내부에서 정치 과정 혹은 엘리트로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서, 통치자로 키워진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는, 예, 그냥 국제사회에 그냥 좋은 걸 보고, 놀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눈 밖에 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예. 그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어긋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건 제가 아까 노동당의 정치와 관련되어 있고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에서. 북한은 인민들 중에서 모범 인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대군인, 인민반장, 그죠? 여명원, 민청원, 교사, 이런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노동당원입니다. 북한 인구의 10% 정도가 13% 정도가 노동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인구가 2,500만이 넘거든요. 이게 그래서 북한에서 노동당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생략을 했는데요. 책에는 자세하게 썼습니다. 북한은 성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 성분하고 출신 성분이 있습니다. 출신 성분은 뭐냐 하면 부모의 계급적 위치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회 성분은 뭐냐 하면 본인의 계급적 위치예요. 즉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직업에 해당되는 거죠. 직업만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계급, 계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분류 개념으로 보면 이 사회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계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심 계층, 기본 계층, 적대 계층 3계층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58년도에 이 3계층을 51개 세부 분류를 쭉 시킵니다. 네, 51개로. 그러다가 80 몇 년도에 들어오면 84년인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 84년쯤에 들어오면 김정일이 직접 51개에다가 13개를 추가를 합니다. 분류를. 그래서 3계층 분류에다가 64개, 64개 부류를 만듭니다. 일종의. 노동당원부터 시작해서 6.25 전사자 유가족, 혁명 유가족, 뭐 이런 방식으로 3개 계층 내에 그렇게 해서 사회 성분하고 출신 성분을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냥 성분 사회죠, 일종의. 굉장히 아주 치밀하고 조밀하게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이 허투루 작동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억압, 관리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관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충성심과 더불어서 하여튼 많은 것들이 발현이 되는데요. 그건 생활총화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성분 중에 핵심이 노동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적 신분 중에 핵심이 노동당원이에요. 이게. 노동당원이 남한 우리 말로 치면 갑질을 하는 노동당원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 노동당원은 곧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걸 의미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걸 박탈시켜요. 당증을 회수합니다. 일종의 출당시키는 거죠. 심사를 해서. 이게. 예. 그리고 북한에서 제대군인과 군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건 제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군 간의 관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게 이제 사회를 조직하고 혹은 안보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 CIA 북한 보고서는 1990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민들의 일상생활과 감정을 다루겠다고 해놨어요. 바로. 예. 제가 책에 서문에 바로 언급을 해놨습니다. CIA 보고서로는 정말 아젠다 자체가 연성적이죠. 그만큼 거기서도 북한 사람들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지. 제가 정말 해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데 CIA 보고서는 굉장히 편향되어 있죠. 예.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일상생활을 조직하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가 이 10대 원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에서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면서 생활총화를 하는데요. 체제가 사회주의로 이행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 인민들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민들의 정신과 일상, 마음가짐까지 통제하는 노동당의 방침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정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북한 사회에서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총화입니다. 문자 그대로 인민의 하루다리 생활을 평가하고 수령의 지도와 노동당의 지배를 뿌리 깊게 내리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게 생활총화입니다. 생활총화는 당과 각종 근로단체, 조직에 소속된 모든 인민들이 일정한 기간 자신의 업무와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이에요. 우리 비판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자아 비판하듯이 그게 생활총화예요.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에는 일일 총화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직능별로 혹은 직업군별로 나중에는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일종의. 소규모에서 일일 총화를 하다가 일주일 단위로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일종의. 규모가 커지고 또 월 단위로 생활 총화는 또 같이 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총화라고 하는 게 기간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자, 67년도에 들었으면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할 때 대여라는 의제를 채택합니다. 이 의제는 후일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으로 체계화되는데요. 67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북한이 모범 인민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북한식 사회주의 인민의 전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찍혀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48년, 50년 전쟁 거치고 58년도에 3계층과 51개 부류 성분을 만들면서 인민의 정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북한식 용어로는 공산주의 인간형이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67년 즈음에 오면 이 인민의 전형에 대한 성격과 생활에서 그걸 제시하면서 내면과 정신 세계 자체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하는 생활을 규율하는 최고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 원칙은 인민의 마음까지 지배하는 행동 강령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 밝히고 있는 최상위 규범을 인민들에게 적용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 원칙이 이 10대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0대 원칙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것이 생활 총화라는 겁니다. 이게 73년, 74년도에 들어오면 제도적으로 안착을 해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74년도에 들어오면 4월 달에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한 10대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인민들의 일상과 정신을 완전히 개조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발표에서 조직생활 총화에 참가하는 것을 명시한 이후 노동당은 인민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정책을 강화하였고요. 김일성의 생일 하루 전날 공포한 이 원칙은 당에서 김정일을 공식 후계자로 지명한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인민들의 생활 총화는 10조 60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건 김정일의 10계명이라고 불립니다. 사실상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인민생활의 기본법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인민의 생활세계와 관련되고 정신활동과 심지어 마음가짐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을 10대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기준 자체가 생활원칙을 하는데 이 10대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잖아요, 여러분. 네? 나의 정신 자세까지 이걸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이렇게 훈련받고 만들어진 사람이라니까. 이게요.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게. 아니,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요. 네, 그죠?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만큼 알아야죠. 예. 사회학의 전개 방식이 그렇긴 하는데요. 그죠? 물론 보통은 미워하면 고개 돌리면 끝이죠. 안 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 우리 존재로는 여러분. 예? 이 한반도 역사에서 외면하고 살 수 있냐고요. 여기 모이신 사역자님 여러분, 그죠? 외면하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니까 여러분들이 오신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개를 돌릴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미워도. 저 세계가. 그러려면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솔직히. 사회학의 장점인데 북한 연구는 굉장히 단점이죠. 서치가 안 되잖아요. 사회학에서 북한 접근은. 그죠? 자료 공개 안 하니까. 속으로는 너무 욕을 많이 했어요. 노동당 문건을 너무 보고 싶은데, 예? 그잖아요. 인민생활의 기본법이라고 하는 10대 원칙입니다.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써놓은 거예요. 네. 이 하나의 원칙마다 조항들이 몇 개씩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생활을 점검하는 거예요. 비판의 기준점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는 자료는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을 잘 하십시오. 연관 검색을. 충분히.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북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라고 막아놨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되어 있죠. 그죠? 그것도 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북한을 알지 못하게 막아놓고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북한도 www 다음에 점 뭔지 아세요? 도메인이? 국제 도메인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KR이잖아요. 네? 북한은 .kp예요, 여러분. 다 등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노동신문, 김일성 종합대학부터 해가지고 사이트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모르는 거라고.
여러분. 북한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자기네 설사 이게 선전선동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네? 네. 원문을 서비스 한다니까 웹 서비스를 그게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를 벗어나서 외국에 나가면 다 접속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 북한 연구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과 평화를 이루고 평화 번영 뭐 이런 방식의 의제를 그죠? 아주 낮은 수준에서 일상적인 수준이거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거나 관점에서 받아들이려면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자기 체제를 선전한다니까요. 선전한다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걸 내보이고 싶지 패를 나쁜 것부터 내보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이해 없이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몰상식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격을 받은 이상은. 그게. 우리가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생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북한을 연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가 아까 분단사회로 이 시간 말씀드렸듯이 그게 되돌아와가지고 남한 사회를 보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연구는 그런 성찰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13년 6월 달에 이 10대 원칙이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뀝니다. 용어가 조금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김정은 제1비서, 당시 노동당 제1비서에게 권력 세습을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정은의 등장과 더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으로 바뀌는 겁니다.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붉은색 표지의 작은 소책자로 인쇄한 10대 원칙의 변경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이겁니다. 두 개를 삭제했는데요.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과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한 겁니다, 여러분. 네. 즉, 북한 정치 체제와 사회에 굉장히 특수하면서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 그죠? 막스 이후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지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지향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 다음으로. 이걸 삭제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체를. 이 조치는 2009년도의 헌법 개정과 2010년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한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4년에 10대 원칙이 당중앙, 당시에 김정일을 당중앙으로 표현했거든요. 김정일의 지도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면 2013년에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김정은의 세습에 따른 권력의 정통성과 지도체제 확립을 정당화하고 노동당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연구해 보니까 딱 이거예요. 예. 시기도 그렇고 왜 바뀌었냐도 그렇고요. 이게 생활과 정신세계의 재조직은 67년 생활총화와 74년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미시적 권력의 끊임없는 작용으로 구축되어 있는 질서이고요.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 인간형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예. 즉, 인민의 형식을 만드는 것이 50년대부터 60년대 중반까지였다면 인민의 내면까지 장악하게 된 것은 그 이후부터 70년대 초반까지이고요. 결국 주체사상에서 인간의 정신과 마음, 생활을 장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소책자가 그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잖아요. 그죠? 2013년도 나온 거거든요. 빨간색 소책자가. 이거 아이폰 SE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SE예요. 이거든요. 진짜 작네. 네, 소책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들고 다니면서 항상 이런 거잖아요. 네? 딱. 꼼짝 마 이거잖아. 네? 자, 여성동맹원 리씨의 생활수첩 보겠습니다. 노트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소개하고요. 노트 제공자의 안전을 위해 특정 부분은 땡으로 표시했습니다. 주 동맹생활총화, 그 여성동맹원의 주 생활총화라는 겁니다. 9월 며칠 목요일이었고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8조 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김정일 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땡땡땡땡땡 혁명화를 다그쳐야 한다. 항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자아 비판을 하거나 어떤 사람, 다른 여명원 동지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 비판 내용이 요겁니다. 자, 나타난 결함이 뭐냐? 이런 거지. 도로 닦기에 불성실히 참가하였다. 작업 구간이 먼 것만큼 빨리 떠나야 되겠으나 집 일이 많다는 구실로 늦게 나가서 자기 앞에 맡겨진 구간을 제때 끝내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호상 비판, 상호 비판입니다. 000 동무 작업에 빠지는 현상이 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그죠? 그 다음 국방경비대 군인이자 노동당원인 김 씨의 생활수첩입니다. 이주당 생활총화 2014년도에 있었던 건데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의 경비사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자, 결함. 몇월 며칠 날 감시 근무 중 자의주의하여 사회에 집에서 술 먹는 현상. 자의주의 했다는 말이 뭐예요? 땡땡이 쳤다는 거잖아요. 에? 우리말로 그냥. 그죠? 자유주의를 폄하하는 사회지. 그럼 원인이 뭐냐? P,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혁명의 전초선에선 군인이라는 이 자각을 망각해서 그렇다. 그럼 대책은 뭐냐? 국방경비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게 자아 비판이고, 그 다음 이제 상호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당원 땡땡땡 동무를 비판하는데, 군복이 정돈되지 않고 그냥 지침했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군기가 무너졌다. 군무 생활을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책은 철저한 군사 기풍을 세우고 군무 생활을 다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결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비판할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온갖 걸 다 그냥 만들어내는 거지. 한편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없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비판이 일어나면 자기 성찰을 한다니까요. 싫든 좋든 되돌아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걸 반성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즉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있겠죠, 그죠? 예,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충성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강요도 있는 거죠. 또 어떤 때에는 강요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발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재생산 과정을 거쳐서 북한 사회가 조밀하게 조직되어 있고 지지를 얻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여러분. 네. 재생산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되었까? 비판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어요. 사회학에서는 카테고리 내에 비판 사회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건 단순하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고
부정적이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크리틱이라고 하는 게요. 일종의. 물론 북한의 방식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검열, 내면 세계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데 주안점이 있죠. 그걸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당에서. 무엇으로? 수령의 정신으로. 일종의. 주체사상이었다가 지금은 김정일주의, 김일성주의 이걸로 지배한다는 거죠. 예. 인간의 내면과 정신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가 물질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 북한은 그런 면에서는 이 전체주의 사회 성격과 질서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이 통치, 예, 이걸 엄청나게 개발시키는 거죠, 사실. 생활을 촘촘하게, 아주 조밀하게 짜놓은 상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숨 막혀서 못 살겠죠? 예, 못 삽니다. 어찌되었건, 만만한 사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견디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 북한의 인민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지금도 그 재생산 과정 중에 있고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력이 강하겠어요. 쉽게 안 무너진다니까요. 결정적으로. 저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그래요. 이게. 자본주의 바람이 조금 분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가치 체계에 대해서는. 인민의 정서적 특성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무를 이행하는 체계라고 했는데요. 예. 인민들의 행위는 나름대로 정상적이라는 내적 논리,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북에서 인민들의 모든 의무가 일반적으로 준수되고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는 진정한 이유는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명예스러운 구성원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의무가 작동하는 원리는 사람마다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저마다 역할이 있는 체계라는 겁니다. 북한은 이걸 아주 잘 해놨다는 겁니다. 예. 집단이나 개인 사이에서 의무로 간주되는 행위는 도덕적 규범에 따르는 겁니다. 일종의. 이건 여러분. 강제도 있죠. 즉, 정치적인 질서가 개입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구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도덕적인 우월성보다 더 앞서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자발성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당연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때에는 도덕적인 규범이, 어떤 때에는 정치 권력이 작동하는 거죠. 어떤 때는 행위적인 것이, 어떤 때는 구조적인 것이, 여러분. 네. 이게. 경우마다, 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도적인 이행과 맞물려서 진행되었는가를 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네.